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가 절반을 지난 가운데 추석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국회엔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전문가 4분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년 넘게 3개의 검찰청, 60명, 70명의 검사가 동원되고 370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속영장 재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사실상 검찰이 완패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압수수색 횟수가 376차례나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에 검찰이 어제 10분의 1 정도였다 이렇게 정면 대응에 나섰는데 이게 사실 추석 연휴에 좀 이례적으로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네, 검찰에서도 아마 저렇게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압수수색 횟수를 조사해 보니까 36회에 불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야당 대표를 정치 탄압하기 위해 이른바 탈탈 털은 수사를 했다. 수백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의원 사무실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의 핵심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저 수백 회가 된다고 주장하게 되는 내용에는 이제 음식점에 대한 전표를 받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껌껌이 따져서 저걸 100건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예. 압수수색을 나가기 위해서도 결국은 법원에 영장 발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에 따라 진행했던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수사 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을 악마화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게 되는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이 수사 재판 내용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허위사실을 가게 되는 것 민주당에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들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지금 민주당이 압수수색 횟수에 음식점에서 매출 전표 이거 제출받은 것까지 포함됐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좀 근거 없는 셈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한 측근들, 지인들 또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세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압수수색한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였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압수수색 횟수를 셀 때에도 결국에 이 재판이라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 중에는 분명히 그 무수한 압수수색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을 당연히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사실 저는 이런 횟수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반박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좀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할까? 결국에 생각해보면 본인들의 예상과 달리 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예. 일종의 민주당을 향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발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발끈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또 어제 검찰의 입장이 나온 이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런 반응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내놓은 그냥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400회, 뭐 390 몇 회든 400회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무죄를 입증하는 내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근거하기 위해 자꾸 그 숫자를 거론했던 거거든요. 아직 근데 재판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럼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영장이 기각된 거는 구속의 필요성만 부인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거나 무죄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나는 죄가 없다라는 수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300 몇 회 이런 걸 자꾸 예. 썼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저 횟수와 관련돼서도 제가 하나 단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없을 뿐더러 예. 작년 국감 때 우리가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의 어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검찰이 진입하는 과정에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을 다 뛰쳐나와서 민주연구원을 스크럼을 짜고 못 들어오게 검찰들을 막아섰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단적인 저는 어떤 장면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지근거리에 있는 장소를 압수수색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의 반응이 바로 그런 형태인 겁니다. 예. 결코 검찰이 쉬운 상대로서 이재명 대표를 아무 때나 압수수색하고 300회, 400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편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예. 검찰이 능히 해야 되는 압수수색들을 피하거나 부인해왔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불가능했고 그러지도 않았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최 교수님께서는 지금 민주당 그리고 검찰의 이런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이제 압수수색 횟수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검찰이 탄압한다 야당을 그리고 검찰 공화국이다 그리고 검찰의 권력을 이 정권이 사유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검찰은 근데 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예측을 많이 했잖아요. 영장이 기각되거나 발부되거나 어느 한쪽은 반드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예. 저는 그래서 일단은 검찰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슨 압수수색 영장 횟수 가지고 논쟁하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단지 검찰이 2년 정도 수사를 했어요. 물론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수사를 했는데 검찰의 수사가 좀 무리한 면이 있다라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 일단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예.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게 당연히 무죄라는 건 아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이번 사건이 상당히 정치화되면서 영장 기각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거든요. 네, 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로서는 지금 법원은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예. 거였어요. 또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좀 부족하다 이런 예. 거였는데 아무튼 검찰이 그런 걸 감안해서 확실한 증거를 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있는 건데 향후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보다 정교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더욱더 비판에 자유롭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또 하나 문제가 네, 네.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게 지금 야권이나 여권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여당이나 여권 인사에 대한 이 수사는 대단히 취약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아우러지면서 이런 논쟁이 있는 거라서 검찰이 앞으로 수사하려면은 아주 외과 수술식으로 정교하지 않으면 예. 이런 비판이 계속 시달릴 수 있어요. 촘촘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일단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이 대표에 대한 보강 수사에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온 바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시스템이 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수사 상황 어떻게 보세요? 보강 수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때에 적시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일부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얘기했던 이 대통령 선거 당시 쪼개기 후원금. 이것은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또 계좌를 들여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봅니다. 네. 이런 일들에 대한 추가 보강 수사 등을 토대로 그동안 수사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더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예. 지난날 구속영장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이 됐을 때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얘기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더라도 기소 여부들을 판단하게 될 텐데 예. 기소를 하게 된다면 공소장이 국민 앞에 공개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얼만큼 탄탄하게 구성됐는지가 이제 곧 국민 앞에 밝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여론들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통해서 입증하게 되는 게 검찰에게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검찰 분위기는 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일단 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피한 상황에서 여전히 오는 6일 이 대장동 성남FC 의혹 재판이 남아 있고 그 이후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뭐 여러 재판들이 있어요. 이 재판에는 출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 상에는 이제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뭔가 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리고 당대표 신분이기는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반드시 이제 모습을 드러나야 될 때는 드러낼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미 사전에 좀 조율을 하고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모든 그 계획을 좀 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무에는 좀 어디 영향이 없을까요? 뭐 이 정도는 최대한 지장이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이게 뭐 재판 일자가 뭐 하루 이틀 전에 알려주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뭐 중요한 회의라던가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일정 조율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출석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중요한 사항은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위례 대장동 재판의 경우에는 주 2회 재판을 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까지 물론 이제 같은 날에 재판을 받게 되면은 일주일에 이틀이면 사실 뭐 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반면에서 야당에서는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리스크?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인된 것이지 혐의가 예. 부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생생하게 살아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의 영장도 기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메시지 똑같았거든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사법 리스크는 그때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예. 여러 가지의 재판들을 거치면서 관계자들이 전부 구속 내지는 실형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들 나오면서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뺏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영장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요. 예. 네네. 게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저는 대북 송금 관련된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백현동이라든지 뭐 위라든지 여전히 배임에 대한 법리적 해석 여부가 남아있게 되지만 실제로 백현동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있어 법리적 해석으로 갈 필요도 없이 예. 굉장히 이상하고 이례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계속 당무를 발목 잡게 되고 예. 야당으로서의 국정 그다음에 어떤 의회 일정들을 차질을 빚게 하는 결정적인 저는 장애물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인식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여권이나 검찰에서 계속 이 구속영장 기각 뒤에 이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종의 좀 꺼진 불씨를 계속해서 되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김명민 최고께서 앞에서 뭐 증거인멸 우려 같은 부분은 분명히 재판부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셨지만 또 이런 것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데 있어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다는 거는 검찰이 그동안 언론 플레이 해왔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검찰은 그동안 구속시킬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마치 겨냥하는 듯 자범이라는 발언까지도 하면서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분명히 100%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예. 근데 검찰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과 달리 이제 막상 판사가 보니 스모킹건이 없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직접 증거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했던 그 정황 자체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기각이 됐다고 보는데 이 파장을 약간
일단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공방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미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판단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일단은 위증교사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어요. 이 위증교사에 대한 혐의가 소명이 됐다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네.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당대표로 있는 지금 신분에서는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일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위증교사 혐의뿐 아니라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증거들이 수집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 증거들이 수집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멸의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지 예.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위하고 옹호하기 위한 예. 변명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얼마 전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가 똑같은 이 영장심사 판사를 통해서 첫 번째 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추가적인 보강 수사를 통해서 결국 구속이 되게 되죠. 그럼 박영수 전 특검이 첫 번째 기각됐을 때 민주당은 저 판사를 통해서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아무런 죄가 없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겠습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 교수님도. 근데 이 기각 무슨 이제 발부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27일 새벽이었잖아요. 그렇죠. 며칠 됐는데 전 참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계속 나가야 되고 뭐 당무 이제 지장을 최소화하겠죠. 예. 하는데 문제는 그 갈 때마다 여야가 뭐 논평하고 성명을 낼 거라고요. 그게 참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뭐 위로해 줄 그야말로 이 정말 고장난 레코드 같은 얘기인데 사실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기각을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야가 지금 전혀 얘기가 여기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당연히 다른 건데 향후 계속 이 사법적 문제를 가지고 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사법 리스크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랜 기간 지금 야당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계속 미래 진행 아닙니까? 예. 이게 참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정기국회 열리고 있는데 정기국회 얘기를 뭐 안 사람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거의 뭐 할 건데. 당대표가 사법 예. 리스크를 얘기하니까 대한민국의 국회 사법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연휴 직후 재개될 정기국회엔 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 추석 연휴 직후 당무에 복귀해 대여 공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 정권이 정말 무능한 데다가 유능해 보려는 의지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 정치가 아니라 그냥 전쟁, 미군 사람 다 죽여 없애고 정치가 좀 합리적으로 흘러가면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요. 제거하지 않고도 같이 공존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면 다 제거해버리려고 하니까. 네. 들으신 대로 정치가 아니라 그냥 전쟁이다 이렇게 좀 강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 대표가 추석 명절이 지금 끝난 뒤에 일정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마 이제 그 여러 관측으로는 이제 추석 연휴 일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복귀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치 일선에 완전히 복귀를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큰 것 같아요. 예. 당장 돌아오는 주부터 당무에 완전히 복귀를 하게 되는 뭐 거네요. 그런 관측도 있는 건데 일단은 뭐 건강 상태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지금 병상에서도 당무 복귀는 사실상 한 셈이긴 합니다. 사무총장과 이제 강서구 선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일종의 이 병상에서 당무 복귀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제 뭐 최고위원 회의라던가 강서구 선거 지원 현장이라던가 예. 이런데 언제쯤 나설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연휴 지나고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좀 있는 거죠. 국회 또는 이제 보선이 예정되어 있는 강서구에 언제쯤 갈지 이제 또 주목이 되는 건데 국회 현안들의 경우 지금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예고돼 있습니다. 우선 이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사실 대법원장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 간 대화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국회 아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제 자격이 없다. 자격이 이렇게 없다.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흠결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봐도 흠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근데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예. 기각이 되고 지금 강공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친명 체제가 이제 굳건해지고 말이죠. 당 대표도 당무에 복귀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기 전 제1당이거든요. 예. 다수당입니다. 다수당이고 가장 그 의석이 많은 정당이기 때문에 예. 설령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거기다 부담이 따를 것 같아요. 지금 대법원장 공석이에요. 공석이 되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11일 날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럴 때 과도하게 강공으로 나가고 대법원장 후보 지금 공석인데 또 낙마시키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강서구청장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 동의를 하지 않으려다가 예. 당 내부에서는 좀 다른 전략적인 고려도 있지 않을까. 제가 뭐 당 내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역풍을 네, 우려할 우려해가지고, 수도 네. 있다 이런 관측이시고 네,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의 이 재산 누락 문제가 심각한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재산 신고 누락 얘기를 하게 되면 정치인의 재산 신고 누락과 사법부 재판관의 재산 신고 누락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아, 왜냐하면 예. 정치인은 그 재산 신고를 통해서 결국 이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될 텐데요. 네.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한 유죄 선고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들까지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산 신고 누락이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때문에 드러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심각한 상황이었던 건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들이 있었던 건지를 형평성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게 되는 내용들은 다 용서해주게 되는 상황 속에서 대법원장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일부 상황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만약 인준해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민주당 스스로에 대한 그동안의 내로남불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재산 신고 누락 가지고 큰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 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뭐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의 공백은 이미 현실화가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지금 수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최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 대법원장이 가지는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네. 예. 막강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판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밀려있는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대법원장이 가지는 임명권이거든요. 대법원장은 사법부 전체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임명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이야기인데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 9명의 대법관들이 교체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대법원장만 빠진다고 대법원장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인선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법부 전체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큰 헌법적 가치 안에 사법부 하나가 지금 축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 단순히 그냥 대법원장 한 명의 공석이라는 문제로 간단하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틀 자체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는 분명히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 쫓겨서 뭐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부적격인 사람을 뭐 밀리듯이 쫓기듯이 임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패널들께서 짚어주신 대로 대법원장이 아무나 앉혀도 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만큼 더 검증이 철저해야 되는 거고 시간에 쫓겨서 아무나 임명하게 된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국민들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후보자를 지명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왜 이런 후보자를 지명했느냐 저는 이런 아쉬움도 굉장히 많이 들고 사실 지금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 나왔던 뭐 재산 신고 관련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보자의 해명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의 내부 통신망에는 계속해서 이것을 공지했다라는 거예요. 매년 공지를 했고 그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서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 법이 바뀐 거를 몰라서 실수했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이 잘 되지가 않는 거죠. 사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어떻게 법을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야당에서 했었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해명하는 과정에서 예. 다소 좀 국민들 보시기에 부적절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대법원장으로서의 후보자의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판단짓게 되는 핵심적인 키를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나왔던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누락 사태 이런 일들이 실제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냐는 다른 일들이겠죠. 예. 앞서 제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네네. 재산
재산 신고라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만약 숨기려는 의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재산 신고 과정들을 엉뚱한 방식으로 이어가게 됐다면 이는 국회의원 자격조차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 커다란 재산들을 은닉하기 위해서 했던 문제들이 불거졌다면 이런 일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민주당이 과거 김홍걸 의원에 대한 판단, 복당 판단과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윤리위원회가 결정했던 내용들까지도 뒤엎었던 여러 상황들을 고민해 보게 된다면 아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가져가게 될지 국민들께서 지켜볼 거라 봅니다. 예. 오는 5일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 주식 파킹,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좀 공세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김웅 의원이신가요? 예, 이분이 김웅 의원이 제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걸 보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지 신탁이라는 거는 이분이 청와대 대변인 가시면서 이 관련된 주식이 이해충돌 그 위반이 될 수가 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처분해라라고 한 건데 이분이 사실상 우호적인, 그러니까 본인의 지인에게 또는 가족에게 맡겨놨다가 지금 다시 되찾은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백지 신탁이라는 제도를 우롱한 것도 문제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의 해명 자체가 투명하지 못한 거죠. 예.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드러나니까 이제 신우이에게 맡겼다, 그 과정이 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네네. 이분의 해명이 사실 이렇게 엇갈리고 국민들이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법에 어떻게 보면 허점을 파고들고 법의 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건데 이분이 과연 공직자 또 다른 그 고위공직에 갈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격한 후보자다, 법을 우롱한 후보자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제 여야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방어 전략 쌓고 뭐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민주당의 공격이 예상이 되는데 예. 하나는 김행 그 장관 후보자의 어떤 행적들 가운데서 위법 사항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짚을 것 같고 근데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당연히 그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낼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면 이건 다퉈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의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것만이 저는 이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상이 밝히면은 다소 오해가 있었다면은 풀릴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최 교수님께서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김행 후보자나 유인촌 후보자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잖아요. 예. 우선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유인촌 후보자 말씀해도 됩니까? 예. 그 블랙리스트 관련. 그게 사실 그 블랙리스트요. 2018년도부터인가 그 무슨 그 위원회에서 백서를 낸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상당히 그 당시 유인촌 장관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에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됐잖아요. 그때 아무튼 좌파 단체, 우파 단체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박근혜 정부 때도 또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어요. 그건 유인촌 장관과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 관련은 없어요. 없는데 이명박 정부 때 어쨌든 간에 유인촌 그 당시 장관이 문제가 됐었고 이 문제가 아마 상당히 쟁점이 될 거예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김행 후보자는 지금 다들 말씀하신 그쪽이 대단히 큰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공직자 윤리에 관련돼 가지고 김행 후보자의 행동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뭐 방어를 하겠죠. 근데 방어를 한다 해도 유인촌 후보자나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적격을 낼 것이고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의 관측입니다만 하도 요즘 관측도 많이 틀리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는데 아마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쪽으로 갈 거고 부적격으로 판단을 해도 임명할 것이다. 할 것이고 또 전국은 경색될 거고 단지 제가 지금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꼭 이렇게 흠결이 아주 정확하게 있는 분들 이게 애매하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명시적으로 있는 분들 꼭 이렇게 내정하시는지 그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 대치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는 또 하나의 사안이 영수회담입니다. 여야의 의견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여야 입장부터 듣고 옵니다. 이제라도 민생을 외쳐주시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나 영수회담의 대상은 당연히 국회에서 여당 대표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석 밥상에 올라가 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핑계로 민생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공식 요청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은 가히 기네스북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사법 리스크를 핑계로 제1야당을 부정하며 민생을 내팽개칠 작정입니까? 네, 정말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선 영수회담이 대통령이 과거에 여당 대표를 겸임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다. 이러면서 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난 민주당 정권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5당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대통령과 이 정당 대표들 간의 회동 정도가 있었을 뿐이지 특정한 야당의 제1당 대표라고 해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는 그런 용어 자체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예. 그리고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서 함께 토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저녁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했더니 토론하자고 얘기해서 그럼 토론도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불발된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런 내용을 기네스북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예.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여당 대표를 무시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상태로 돌려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함께 협력하고 협치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이 중요치 않다면 김기현 대표가 제안했던 이러한 회동에 대한 방식에 대한 언급부터 먼저 내어놓는 것이 순서라고 국민의힘은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실제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일단 만나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과 또 함께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김기현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찾아오지 않으셨던 분이 뭐 예. 어떻게 따로 만난다고 하면 뭐 만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뭐 다 핑계 대면서 만나지 않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영수회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꼬집을 게 아니라 예. 그 형태가 문제라고 한다면 여야 대표를 다 같이 초청하시면 될 일이고 그게 아니라면 모든 야당을 초청해서 하면 될 일이고 이거는 사실 그 방식의 문제인 거지 뭐 지금 영수회담이라는 단어가 잘못됐고 잘못되지 않았고 이런 논쟁으로 가게 되면 서로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네.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2달 뒤엔가 이제 그 각 당의 대표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가 들러리 서기 싫다면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그러고 취임 후 11개월이 지나고 나서 홍준표 대표랑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따로 비공개로 단독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배포이고 대통령의 정치인 것이지 이제 와서 뭐 국민의힘이 나서서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는 잘못됐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삼, 김대중, 예.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들은 영수회담을 했어요. 예. 뭐 영수회담이라는 단어가 제가 봐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은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 따로 안 만났어요. 여야 대표가 같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이 만나줄 가능성이 대단히 적다고요 지금.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서로 양보하면 돼요 이럴 때. 여야 대표 같이 만나자. 예. 그럼 윤 대통령도 명분이 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과 단독 회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나니까 만나는 게 목적이라면 그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이것도 이제 영장도 기각됐으니까 이 대표가 좀 양보해서 여야 대표 같이 만나자고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여야 대표 만나 우리 같이 만나겠다 해서 철충안 하면 되죠. 예. 매일 우리나라 정치는 영수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이러다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여럿이 만나라고요. 그건 왜 안 됩니까? 자, 절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싸우기만 하는 상황은 국민들께서도 답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석 이후에 과연 대화의 물꼬가 틀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